법이 정했을 때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세 가지 보셨어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알선하시면 뭘 받아요? 수수료는 이제 옛날 말로 좀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최희대라고 합니다. 자, 2016년 새해 첫 강인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은 올해 함께 하실 내용은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이죠.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꼭 올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 11, 12월 달에 이제 입문 과정을 마쳤고요. 이번 과정부터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기본 이론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한 시험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다 들으셨을 거고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우리 공부하게 되는,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되는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 본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법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법은 총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친족법과 상속법,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의 총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민법은 물권, 채권 이런 제3법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이론을 담아두는 것이 총칙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통이론을 공부하고 이제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수학을 보면 ax 더하기 bx는 y다. 그럼 이제 공통 뽑으면 인수분해하면 x 앞으로 빠지고 a 플러스 b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민법이라고 하면 요 x, 공통적인 요소, 이 x를 바로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총칙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걸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추상적일까요? 당연히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총칙은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총칙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이 나오는데 얘네 둘을 합쳐서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친족법하고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또는 뭐 신분법 이렇게 부르고요. 뭐 머리 글자 따서 친상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재산권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권이 있고 그리고 채권이 있습니다. 물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권리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하고요.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권리, 이것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자,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자, 이 소유권은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이 물건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럼 이 소유권은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채권은 뭐 흔히 볼 수 있죠.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다면 갑은 을에게 채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것은 물권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보면, 자, 물권이라는 건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물건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물권은 지배성이 있어요.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은 실현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지배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일정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급부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협조가 있어야 실행되는 것이지 채권은 직접 지배하는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 채권은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상대성이다라고 불러요. 물권은요, 물권은
이게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겠죠.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성이다라고 불러요. 절대성. 그래서 물권은 절대성이 있는데 채권은 특정 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성을 띠게 된다. 자, 그러면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있을 때 절대적인 물권과 상대성을 갖는 채권이 만약에 충돌이 되었다. 경합한다면 누가 우선할까요? 당연히 절대성을 갖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돼요. 그걸 이제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어떤 부동산의 임차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임차권은 우리가 뒤에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요건 물권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구하는 권리다. 요건 채권이다. 요거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임차권도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이건 물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법은 입법할 때 입법자들이 전세권과 비교가 되어서 요건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편에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고 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뭘로 정하고 있냐면 채권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절대성을 갖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임차권자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주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이제 병이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에게 야, 내가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나가라 라고 하면 을은 대항할 수 있느냐 나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자, 그럼 이건 뭘 묻는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차권은 채권이고요.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얘는 물권자예요. 그럼 물권자와 채권자가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격언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게 바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 따르면 임차권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뭐 등기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했다는 말이 없으면 얘는 단순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기초 개념으로 물권이 뭔지 채권이 뭔지는 알고 시작하셔야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될 수 있고요. 자, 친족법이라는 것은 뭐 혼인, 이혼, 입양 이런 것들을 다루고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되죠. 물론 이 상속이 개시되는 건 자기가 원해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개략적인 내용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전 범위를 시험 범위로 하진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간략하게 보면 민법 총칙이 이만큼 있다면 가운데 부분에 가면 법률행위 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권리의 주체, 객체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런 건 시험 범위 아니고요. 법률행위 파트, 그러니까 총칙의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은 전 범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권법은 마지막에 가면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질권을 제외한 전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 질자가 이제 보통 인질할 때 우리 쓰는 질자예요.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같은 거라고 했죠. 돈을 빌리고 전당포에서 돈 빌릴 때는 뭔가를 맡겨야 되잖아요. 자, 그거 맡겼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걸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아가는 것을 질권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질권은 왜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되냐면 전당포에 뭐 갖다 줄 때 뭘 갖다 줘야 돼요? 뭐 반지, 목걸이, 시계, 가방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동산이죠. 부동산을 입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인데요.
채권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총론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은요. 강론은 전부 다 시험 범위는 아니고 강론 중에서 계약법 총론이 들어가고 계약법 강론 중에서는 세 가지 계약만 시험 범위가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 계약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총칙의 법률행위 파트, 그리고 질권을 제외한 물권의 전범위, 그리고 채권법에서는 계약법의 총론,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강론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민법 전체로 본다면 우리 시험 범위는 한 민법의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보면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에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민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시험들이 꽤 여러 개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사법시험을 필두로 해서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하냐면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 이런 말을 써요. 그만큼 민법의 양이 방대하고 방대한 것뿐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은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이죠. 특별법. 그래서 특별법은 뭐 주임법부터 해서 우리 예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한번 봤지만 5개 법을 시험 범위로 들어가요. 근데 일단은 민법에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과 관련해서 봐야 돼요. 민법이랑 특별법이랑 충돌하면 당연히 누가 우선하냐면 특별법이죠.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출제되는 비중은 총칙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에서 14문제, 그리고 계약법에서 10문제, 그리고 특별법에서 6문제. 보통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40문제가 나오고 문제당 2.5점에서 100점 만점이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제가 11월 기초 강의할 때, 기초 입문 과정 할 때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복습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수업만 꾸준히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1월부터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복습을 안 하시면 나중에 4월, 5월 가면 따라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때 가면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습은 안 하셔도 되지만 꼭 그날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복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도 그 처음에는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책 읽어봐도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우시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들어두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게 확인되면 그때 책을 좀 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이라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간단하게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과목 시험에 어떤 게 출제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죠. 교재 보시면 처음에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것이 나와요. 권리 변동의 형태 나오는데 보통 법률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효과가 생기려면 요건이 갖춰져야겠죠. 그런데 이 요건은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라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다라고 불러요.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한 개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꼭 2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딱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단독행위 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옮겨보면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한테 너 내 부동산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의사표시하는데 그런 의사표시를 청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청약을 받은 을이 마음에 들면 내가 살게라고 승낙을 하겠죠. 자,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면 계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겠죠.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 몇 개가 필요한 거냐면 청약과 승낙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앞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우리 집이 요즘에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월세 50만 원 내고 네가 들어와 살지 않을래? 을이 좋다 이러면 임대차 계약이겠죠. 또는 내 건물과 당신 땅을 바꾸자. 을이 좋다 이러면 교환 계약이 될 거고요. 앞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려면 법률 사실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럼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요건을 갖췄으니 효과가 생기겠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법률 효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권리가 변동되어집니다. 그럼 이 권리 변동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취득. 취득이라는 건 이제 권리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가 변경될 수 있고 권리가 상실, 소멸될 수 있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리의 득실 변경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이 바로 권리의 변동인데요. 이때 취득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원시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시 취득이란 다른 사람 권리하고 상관없이 자신이 처음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 하고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건 어디에 속하겠어요? 당연히 원시 취득이 들어가겠죠. 처음 취득하는 거니까 건물의 신축 또는 뭐 무주물의 선점.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찜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걸 선점이라 하고 그것은 원시 취득이다라고 봅니다. 또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어서 시효 취득한다. 또는 뭐 선의 취득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 세부적으로 볼 거니까 지금은 뭐 첫 시간에는 그냥 용어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첫째 주라서 분류표가 많이 나오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쭉 적는 것은 뭐 다 달달달달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적는 게 아니고요. 개념 좀 파악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나중에 볼 건데 미리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좀 외워야 되는 거 특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체크해 드리는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에는 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대체로 그냥 개념 파악하는 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체크된 것만 좀 보시고요. 승계 취득인데 이때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라는 건 권리가 말 그대로 이전되는 거고요. 설정적 승계는 이전되는 건 아니죠.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그 소유권의 제한적 권리를 설정하는 게 바로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세권은 뭐 한다고요? 전세권은 설정한다. 제한 물권을 설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는 제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전적 승계를 보면 권리가 이전되어지는 건데 그 이전되는 모습에 따라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매매를 해요. 매매. 그럼 일단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갑의 소유권이 모두 다 을에게로 이전되죠. 이런 게 바로 이전적 승계예요. 자, 그런데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전세권을 취득하는 건 어떤 승계가 되냐면 바로 설정적 승계가 돼요. 그럼 설정적 승계는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용할 수 있고요. 이익을 취할 수 있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소유권은 모든 권능의 총체적인 합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얘한테 취득해주면 요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사용 수익권이 이 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는 권리 자체가 전부 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고요.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일부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는데, 근데 권리가 이전되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특정된 목적물만 넘어가죠. 이런 승계를 특정 승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 승계는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거고, 포괄 승계는 불특정적으로 와장창 넘어가는 게 포괄 승계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매매 이런 건 특정 승계고요. 자, 포괄 승계는 어떤 게 있냐면 포괄 승계는 요건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포괄 승계가 어떤 게 있는지. 자,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그리고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은 포괄 승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포괄 유증이란 말이 나왔는데 유증이라는 건 뭐냐면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내가 죽으면 내 친구 을에게 A 건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언제 준다고요? 죽으면 준다. 그걸 유증이라고 해요. 유증. 그런데 요 유증도요. 특정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어요. 특정 유증은 당연히 특정 승계고 포괄 승계가 되는 건 포괄 유증을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내가 죽으면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무슨 유증이냐면 특정 유증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건 특정 유증이니까 특정 승계가 되고요. 근데 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포괄 유증이 됩니다. 포괄 유증. 그래서 이 포괄 유증, 모든 유증이 포괄 승계가 아니라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렇게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권리의 취득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리가 변경되는 건 첫 번째,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주체의 변경. 두 번째는 내용의 변경이 있고, 세 번째는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의 변경이라는 것은 갑에게서 을로 넘어가면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죠. 그럼 여기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전적 승계가 있어요. 권리가 이전되면 주체는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의 변경은 그 모습이 양적으로 바뀌는 건지 질적으로 바뀌는 건지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바뀌는 건 대표적으로 제한 물권의 설정입니다. 제한 물권의 설정.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원래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시켜줬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땡그랬어요. 땡그랬는데 이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니까 사용수익권이 을한테 가죠. 그러면 땡그랬던 소유권이 이렇게 찌그러듭니다. 소유권의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경을 뭐라고 하냐면 양적 변경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질적 변경은 어떤 게 있냐면 원래는 금전 채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금전 채권. 금전 채권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뭐로 바뀌냐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럼 이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이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당연히 채권이겠죠. 저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한테 요구하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대요.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뭘로 받아야 되냐면 금전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금전 채권이 아니었던 것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화되었다는 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질적인 변경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이라는 건 권리의 힘의 문제, 힘. 힘이 강화되었다.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순위 승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었다든지 또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2개가 달려 있어요. A은행에서 1순위 저당권 1억 원, 후순위로 B은행에서 1억짜리 저당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채무자가 A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자,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이제 소멸되겠죠. 그러면 2순위 저당권은 계속 2순위로 있을까요? 1순위로 승진할까요? 1순위로 승진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당은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해서 얘가 1순위가 된다. 그럼 2순위였던 것이 1순위가 되는 거니까 힘이 강화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작용의 변경. 우리 좀 전에 뭘 봤냐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나온 물권한테도 대항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등기하거나 일정한 요건하에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인 것이 일정한 요건하에 대항력을 갖추면 마치 뭐처럼? 물권처럼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힘이 강화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소멸인데 이때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없어지는 게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그러면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겠죠. 매매로 팔아버리면 그럼 이 소멸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나한테는 없어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에 본 것 중에 어떤 거에 속하냐면 이전적 승계입니다. 권리가 이전되면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아예 그 소유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걸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하고 또는 뭐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혼동은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 가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혼동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작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포함하는 커다란 권리를 취득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혼동이라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임차권자예요. 임차인인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제가 그 집을 샀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라 그 집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임차권은 필요가 없으니까 소멸되는데 이 소멸되는 모습을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 임차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런 소멸을 절대적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소멸시효. 시간의 효력인데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데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거냐면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이 돼요. 자, 우리가 기초 강의 시간에도 봤지만 보통 일반 채권은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하냐면 10년.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돈 빌린 지 10년이 넘었는데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은 그대로 소멸되어진다. 이런 제도를 소멸시효다라고 하고 소위 법격언상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 위에서 자고 있다. 즉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제도를 소멸시효다라고 불러요. 자, 요게 이제 권리의 변동이에요. 권리의 득실 변경을 의미합니다.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이때 이 소멸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일단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이죠. 그럼 승계 취득이면 이전적이에요? 설정적이에요? 이전된 거죠. 이전적 승계고 이전적 승계 중에서 그러면 특정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입니까?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간 거니까 특정 승계가 되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변경되었는데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다. 주체가 변경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게 지금 권리의 변동이고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까지 걸쳐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달달달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체크하는 거 위주로 개념, 특히 이제 취득 파트, 취득의 모습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요 개념 구별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그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법률 사실 바로 위에, 법률 사실 바로 위에 박스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바로 이 그림이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요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요건을 구성하는 건 바로 법률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권리를 변동시키는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법률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2번에 법률 사실에서 법률 사실 분류표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잠깐 보도록 하죠.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법률 사실에는 어떤 게 있느냐? 권리 변동을 만드는 법률 사실은 크게 용태와 사건이 있어요. 용태와 사건. 그러니까 구별은 용태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용태라고 부르고요.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시간의 경과, 뭐 사람의 출생과 사망, 부당이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경과하는 건 사람의 정신작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뭐 우리가 원한다고 시간이 멈추고 흐르고 이런 거 아니죠. 벌써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경과되는 건 사람의 정신작용하고 상관없는데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경과로. 변동되는 거죠. 변동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 봤냐면 소멸시효 있었죠.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는 정신작용과는 상관없지만 그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취득시효도 있었잖아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람의 출생과 사망도 자기가 원한다고 출생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이 나오는데 부당이득은 앞으로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쓰게 되는 단어입니다.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라는 건 뭘 부당이득이라고 하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다라고 불러요. 뭐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건 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원래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았다. 그럼 더 받은 건 부당한 이득이 되는 거죠. 원인 없이 취득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부당이득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받고요. 갑이 돈을 받은 원인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면 매매, 즉 매매가 이 행위들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과 돈을 받았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원인 없이 남의 돈과 부동산을 받은 거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부당이득이 되죠. 그럼 당연히 서로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무효 취소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이미 지급된 건 다 뭐라고요? 부당이득이다.
이건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효 취소란 말 나오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구나 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당이득에 대한 개념 중요하니까 꼭 이해를 해두시고. 그럼 이제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간 것이 용태인데요. 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되면 이것을 외부적인 용태라고 하고, 마음속에만 있으면 내부적인 용태라고 불러요. 내부적인 용태는 다시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로 나눌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시험에 나올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외부적인지 내부적인지 파악하시면 되겠는데요. 선이 악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실을 몰랐다라는 게 선이고, 악이라는 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에서의 선악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라는 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면 외부적인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되었는데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법질서에 부합하면 적법행위가 되고요. 법질서에 위반되면 위법행위라고 해요. 자, 우리 민법은 위법행위를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 390조 이하의 채무 불이행이 있고요.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개념 자체들은, 이 내용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는데 일단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은 계속 나올 거니까. 일단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당사자,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 그러니까 귀책사유라는 건 뭐겠어요?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예요. 이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랬든지 아니면 부주의해서 발생했든지 귀책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귀책사유는 고의뿐 아니라 모두 들어가요. 과실. 일부러 사람을 죽게 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해요? 살인죄죠.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면 그건 뭐예요? 과실치사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의나 과실 둘 다 귀책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귀책사유를 가지고 침해를 가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해야 발생하는 문제예요. 근데 불법행위라는 건 그런 관계가 없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무불이행의 특수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특수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정차에 있는 앞차를 받았어요. 그러면 앞차는 뒷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죠. 왜냐하면 앞차 운전자와 뒷차 운전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손해배상 받아야죠. 이때 손해배상은 당연히 뭐라고요? 불법행위입니다. 근데 만일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주질 않아요. 자,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준다. 그럼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가 되냐면 채무불이행이죠. 왜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고 요 개념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적법행위인데,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적법행위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법률 사실은. 자, 이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인데요. 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하냐면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드디어 이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나왔죠. 법률행위란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요건. 이것을 법률행위.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면 자신이 한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의사표시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준법률행위.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면 법률 규정.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건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 원해서 생기든지 두 번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 자, 이게 우리가 민법 총칙이니까 권리의 변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이라는 말로 다시 나와요. 그럼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이 얘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법률 행위는 계속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준법률 행위를 간단하게 보는데 이 준법률 행위는 일단 준법률 행위 하면 먼저 뭘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 이때 이제 준법률 행위는 표현 행위와 비표현 행위로서 사실 행위가 있습니다. 자, 표현 행위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는 뭐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행위가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여기서 단순 암기 사항이 나와요. 요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의사의 통제는 뭐가 있냐면 각종 최고, 거절이 있어요.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이런 게 있고요. 감정의 표시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좀 체크해 두시고, 물론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닌데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끔 단순 암기 사항으로 물어보니까 자, 끝에 무엇을 최고했다, 거절했다 이런 말 들어가면 그 성질은 그냥 의사의 통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성질은 관념의 통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최고였다.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최고였다면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면 OX에 틀리죠. 최고니까 의사의 통지예요. 그러면 사원총회 소집을 통지했다.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뭐야? 통지 들어갔으니까 관념의 통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좀 암기해 두시고요. 우리가 보통 외울 때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최거, 관통승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는 뭐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또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암기하기도 해요. 일단 요거는 체크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감정의 표시에는 용서가 있는데 이건 뭐 건국 이래로 민법 시험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요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대리를 공부하는데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과 거래한 병이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주라 라고 대리권을 줬을 때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 법률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이게 이제 대리제도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을이 자기가 위임장을 위조해서 자기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았다. 이런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해요.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럼 대리권 없이 무권대리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질 필요가 없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냐면 병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냐면 상대방이 얘한테 최고를 합니다. 최고. 최고라는 건 뭐냐면 답변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 개정되면 최고는 전부 다 촉구라는 용어로 다 바뀔 거야.
제가 당신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인정해 줄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뭐 하면 되냐면 추인하면 돼요. 추인. 원하지 않으면 거절.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추후에 인정한다. 그래서 얘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뭐 봤더니 별로 피해도 없고 어차피 팔 거였다. 내가 책임질게 라고 추후에 인정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고요. 하기 싫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선택을 하면 되냐면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답변 좀 해달라고 최고를 했는데 이 갑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추인으로 볼 것이냐 거절로 볼 것이냐라는 게 문제죠. 자, 뭘로 보냐면 거절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준법률행위죠. 어디에 나와 있다? 법률의 규정. 자, 우리 민법 제131조에서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에 의해서 거절로 본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면 의사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겨요. 근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에 의해서도 효과가 생길 수 있냐면 법률의 규정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이번 시험에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죠. 26회 기출문제 확인 문제가 있는데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거 찾으라는 거야. 준법률행위인 것은 답은 몇 번이겠어요? 확인 문제 보면 답은 3번. 최고죠. 최고. 나머지 동의, 취소, 추인, 해지 요거는 이제 법률행위, 단독행위고요. 준법률행위는 지금 나온 것처럼 최고 이런 것들이 준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시간에 본 건 뭐였냐면 권리 변동하고요. 그것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에 대한 법률 사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 봤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법률 행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